첫날 이란의 방공망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이스라엘에서는 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란의 레이더 등 방공부대에는 굉장히 고급 디코이를 사용했어요. 레이더 신호를 방출을 해가지고 이 활동적인 것처럼 시뮬레이션해서 하고 하니까 이제 드론이 다니면서 부수잖아요. 맞았나 보다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 메커니즘을 썼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에 대해서 공중 우세를 확보하고 있다는 그게 거의 신화거든요. 제가 특히 조종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모으고 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는 이스라엘 공군기가 뜨면 확실히 우세하다는 것은 대부분 받아들인다고 그럽니다. 벌써 5대 떨어졌잖아요. 며칠 만에. 전쟁 좀 더 하고 나면 절반 정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감사 보고서나 평이 다 실패한 사업이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진재일 교수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재일의 군사력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 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진재일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이란 충돌에서 이란이 F-35 스텔스 전투기 2대를 격추하고 조종사 1명을 생포했다고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격추된 적 없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최초 손실 사건이 될 텐데요. 처음엔 가짜 뉴스겠거니 했지만 이란이 생포된 여성 조종사의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었죠. 이 사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F-35의 스텔스 문제는 꽤 오래된 논란입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가 방공이 좀 강하다 보니까 러시아의 항공기도 그렇고 전자전이 좀 뛰어나거든요. 방공 쌤도 그렇고 센스 퓨전 기술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러시아가 잡는 걸로 옛날부터 나왔어요. 그러던 중에 요 보시면 C4ISRNet이라는 그 웹사이트인데 여기 보면은 2019년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스텔스가 맞냐 틀리냐 그러면서 독일의 레이더 회사가 자기가 2018년도 F-35를 트랙했다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F-35 2대를 180km 동안 추적을 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 레이더가 물론 그때 당시에 좀 최신이긴 하지만 수동 레이더 시스템이고 좀 상당히 민감하고 뭐 그랬다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언론에 나오고 또 동호회 같은 데 가면 서로 막 그걸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을 하고 특히 이제 러시아 비행기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그런데 대체로는 뭐 F-22가 제일 위에고 F-35나 뭐 수-57이나 이런 것들이 그 비슷하거나 좀 떨어진다 이런 주장이 많은데 문제는 뭔가 F-35는 단발 엔진이고 스텔스를 하기 위해서 무장을 전부 다 인터널 베이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한번 떠가지고 출격하는데 제한이 되고 가지고 있는 그 공대공 레이더, 장거리 공대공 레이더가 AIM-120인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R-37보다 훨씬 짧거든요. 비과시권 BBR이라는 그 교전에서 불리하다는 이런 주장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실전에서 붙어보지 않았으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결국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희생하고 했는데 이게 스텔스가 안 되면 좀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럴 거다는 주장이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붙어본 건 없었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란이 F-35I는 이제 이스라엘 스펙으로 맞췄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F-35보다 전자전이 좀 더 강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F-35를 떨어뜨렸다 그랬는데 거의 매일 한 대씩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13일부터 지금 주장했는데 우리 날짜로는 19일이지만 현지 날짜로 18일까지 또 떨어졌어요. 지금 5대가 떨어진 걸로 나오거든요. 거기 그것도 블로그에 올려보고 그랬는데 구독자분의 한 분이 이거 딥페이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조종사도 가짜다 이를 확인해보니까 좀 가짜도 있고 시간이 없어 확인 못해진 것도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선전의 가능성이 있죠. 선전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보도된 대로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뚫려가지고 이스라엘 비행기가 멋대로 날아다니는 상황 같으면 굉장히 공포를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 선전을 할 개연성은 굉장히 높죠. 예를 들어서 이란 편이다 이런 분들은 이걸 지지로 받아들이겠지만은 좀 객관적으로 보는 분들이나 이스라엘 편인 사람들은 이게 선전일 거라고 믿기 쉬운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기 전까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대신 이란 언론에서 한 3일전가 지나서 이 전술을 이야기해 줬어요. 어떻게 잡았나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거 내용을 보면 제가 내용을 요약해 놨는데 첫날 이란의 방공망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이스라엘에서는 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부터 이란 공역에 쉽게 진입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란의 레이더 등 방공부대에는, 방공부대에 있는 레이더들은 디코이를 사용했는데, 요격 미사일까지 다 이제 디코이를 사용했는데, 그게 보통 그냥 나무로 만든 이런 게 아니고, 미화로 10,000불짜리 굉장히 고급 디코이를 사용했어요. 그걸 뭘 하는가 하니까 실제로 레이더 신호를 방출을 해가지고, 이 활동적인 것처럼 이렇게 시뮬레이션해서 하고 하니까 이제 위에서 보면은 드론이 다니면서 부수잖아요. 그 드론이 보고 그게 이제 진짜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살 드론은 마지막 충돌할 때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항공기에서 그 폭탄을 떨어뜨리거나 미사일을 통해서 하면은 항공기에서 BDA라 그래가지고 피해 이유를 다 촬영을 하는데 드론으로 해버리면 맞았나 보다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 메커니즘을 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드론들이 이란 방망을 완전히 무력화했구나. 내가 가서 충돌해가 터진 것만 해도 뭐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공권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오판을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디코이가 아닌 진짜 레이더를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썼는데 이란 영공 깊숙이 들어온 그런 경우는 기습으로 여러 개의 스텔스기를 격추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직까지 이것도 이란의 언론이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에 대해서 공중 우세를 확보하고 있다는 그게 거의 신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근처에서는 심지어 터키에서도 비행기가 뜨면은 그 조종사가 누군지 이스라엘에서 알아요. 매일 패턴을 분석하니까 그 근처에 있으면서 뭐 시리아든 이집트든 뭐 어디서 뜨든 길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터키 조종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뜨면은 자기 같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모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공중 우세를 하고 있고 그 근처에서는 이스라엘기가 뜨면 공군기가 뜨면 확실히 우세하다는 것은 대부분 받아들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F-35가 약간 깨지면 좀 심각하죠. 제일 좋은 게 깨지니까. 이번 격추에 사용된 무기가 바바르 373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무기는 러시아 S-300을 참고해 이란이 독자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피 무기로 취급받던 바바르 373이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한 셈이라면 기존 무기 체계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바바르 373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S-300을 이란이 모방했는데 이게 좀 불법 카피가 된 모양이에요. 러시아와 이란이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있었던 게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결됐겠죠. 현재는 바바르 373에 블락2까지 가지고 있어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가지고 있죠. 바바르 373인지 바바르 373-2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걸로 한 것 같고 정확한 성능은 추정 좀 불가합니다. 이란에 대한 그 무기는 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터질 거라는 건 그 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잡지들이나 보고 이제 그 이란의 전력을 계속 수집해 왔거든요. 그런데 거의 정보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동굴에 집어넣고 지하화되고 해서 많이 숨겨놔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성능이 좀 추정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천궁2가 이제 S350을 기반으로 했잖아요. 그 S350에다가 또 그 위에 기반에 발전한 거니까 아마 그것보다는 좀 낮은 등급일 거다. 우리가 그냥 잘 모르면서 대략 할 때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제가 뭐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옆에 해놨는데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천궁이나 S300이나 패트리어트 같으면 경사형이잖아요. 이건 수직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디자인으로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격추가 입증된다면은 F-35의 성능이나 이거 상당히 좀 평가절하가 될 거고 방공무기 특히 러시아계 방공무기들의 능력이 상당히 평가 절상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건 상당히 실제라면 달라져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더 넓게 보면 F-35를 공동 운영하는 나토와 미국 동맹국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 같기도 한데요. 이란이 F-35의 약점을 노린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예상하지 못한 취약점이 드러난 것인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취약점을 노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텔스기는 스텔스기거든요. 하다가 도료가 좀 벗겨진다거나 어쩌다가 운이 나빠가지고 각도가 이렇게 가지고 RCS가 좀 많이 노출되거나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노출이 적게 되는 거거든요. 노출이 적게 되는 것을 어쩌다가 잡았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는 거지 뭐 스텔스기라고 하는데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저는 뭐 기술을 투자한 건 당연히 있고
그러나 이제 예상보다 좀 크게 보인다든지 뭐 레이더 성능에 따라서 조금 더 주파수가 긴 것들이 주파수라는데 파장이 긴 것들이 잘 잡아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지상 레이더는 혹은 조기경보 레이더하고 또 F-35보다 훨씬 높은 공격에서 이렇게 밑으로 볼 때 생기는 데이터하고 같이 퓨전을 하면 잘 잡힌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개념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그 기술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주장이 있었고 공동 개발국이었던 터키한테 F-35를 미국에서 안 팔아요. 트럼프 1기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직접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요. 400을 왜 사느냐. S-400을 사면은 F-35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걸로 넘어간다. F-35가 취약해진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게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은 뭐 터키가 그걸 가지고 뭐 바로 어디 러시아에 넘겨줄지도 말모하고 그렇긴 하. 그래서 어쨌든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터키는 S-400을 구매하고 F-35를 안 했어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니까 F-35 공동개발국이라서 생산을 터키에서 하는 거예요. 라이센스를 받아가 해가지고 팔기로 돼 있는데 그 사업까지 다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인도나 터키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사드를 살려 그랬어요. 미국에 사드를 안 팔겠다 그랬어요. 이 두 나라가 엄청 친한 나라가 아니고 맨날 이렇게 간첩질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배신 때리기 쉬운 나라고 하니까 이제 안 판다고 했는데 S-400을 사겠다고 했어요. 인도도 사고 터키도 이제 산다고 이렇게 했는데 인도의 경우는 나중에 보니까 인도는 미국이 끌어안아야 되겠다. S-400 사는 것보다 사드 파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사드 팔려고 했어요. 인도가 안 한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S-400 가서 교육받고 이렇게 해보니까 S-400이 사드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S-400이 사드보다 훨씬 좋다고 이미 눈치로 이제 결론을 내렸죠. 터키도 그런 거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F-35를 안 하고 S-400을 산다는 디시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정보가 있었다는 거죠. 이 방공의 문제가 그동안에 뭐 냉전시대에 서로 베트남전 이런 거 빼놓고 안 했으니까 방공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소위 말해서 내공을 서로 몰랐었는데 방공은 확실히 러시아가 우수하거나 그래서 사드는 S-300과 S-400 중간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비교하는 데는 대부분 아직 완전히 전력화 안 된 일부만 배치된 S-500하고 사드를 같이 놓고 이래요. 같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것도 다 눈치예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 1기 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할 정도로 민감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무슨 그거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나 싶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민감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색이 잡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확인이 안 되니까 아마 떨어졌으면은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뭐 여러 나라들이 F-35를 샀잖아요. 조금 불안해지겠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번 사건을 부정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실 여부를 떠나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F-35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이미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봐도 어쩌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진실을 숨기기로 한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쟁에서 실제 기술력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을 어떻게 숨기고 관리하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추락한 기체에 대해서 확인 안 해주는 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 예를 그거 아니라도 뭐 조그만 거라도 뭐 예를 전쟁터가 아니고 적군이 아니고 우리가 미군 비행기를 샀는데 미국 비행기를 샀는데 우리가 사고가 났잖아요. 가끔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미국 제조사에서 조사하러 옵니다. 조사하러 오고 같이 조사할 때까지도 우리한테 정보를 뭐 손도 대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같이 산다고 해서 기술을 주는 게 아니고요. 고치고 할 때도 어떤 거 이상은 못하게 어떤 어셈블리 이상은 뜯지도 못하게 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리버스 엔진을 금방 하니까. 그래서 뭐 간단한 볼트 나트 그런 걸 쏠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못하게 하거든요. 그 백오더라 그래서 수리해달라고 하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불편하지만도 이제 무기 체계 시장은 하는 사람이 우세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셀러즈 마켓일 경우가 되게 많죠. 예상 범위 내에서 발생한 문제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 확률적으로 스텔스라도 잡힐 수 있으니까 출격 횟수 대비 얼마나 했느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최근에 밀리터리 밸런스 2025년 거 그러니까 작년 올 초에 나온 거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39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대로라면은 벌써 5대 떨어졌잖아요. 며칠 만에. 전쟁 좀 더 하고 나면 절반 정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과하기도 하기도 해요.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예상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500회 출격을 했는데 한번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별 문제가 아니죠. 이기는 건데 늘 있는 일인데 이제 그렇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또 어떤 게 있는 거니까 반대로 그냥 떨어지든 말든 계속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F-104라는 좀 옛날 비행기인데 독일군이 그 비행기를 쓰면서 270대가 손실을 입었어요. 전체 손실의 30%를 입었거든요. 근데 뭐 퇴역할 때가 계속 썼어요. 어째 보면 그냥 떨어지고 하더라도 보통 소문만 돌다가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때는 이제 공식화를 해요. 보잉 737 맥스 8 같은 경우 여러 비행기가 동시에 떨어졌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떨어지고 뭐 떨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사다는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와가지고 공식화하고 조사도 하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별로 하지도 않는 그런 거고요. 아까 뭐 수출도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F-35를 잡아낸다면은 그 미국 특히 이제 락히드 마틴 제조사에는 어떤 부담이 있는 거니까 F-35는 그 이때까지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이었거든요. 수명 주기 비용까지 다 따지면 미국만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도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 대부분의 감사 보고서나 평이 다 실패한 사업이라 그래요. 이게 잘못 만들었다기보다 사업을 해오면서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는데 의사결정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처음에 이거는 돈 아끼려고 만든 거예요. 냉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해군, 지상군, 해병대 따로 만들 게 아니고 하나의 모델로 하면 아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업을 막상 시작하고 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오히려 더 비싸지는 바람에 이제 대안이었고 그래서 우리도 KF-21을 하잖아요. 대안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F-35하고 하이로급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뭐 F-4나 이런 거 다 대체하려고 한 거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대안이 있고 뭐 100% 우리 기술로 한 건 아니고 뭐 엔진도 사오고 뭐 여러 가지 사오긴 했지만 우리가 무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융성성이 되게 늘어나요. 돈이 좀 들고 고생을 해서 그렇지. 그런 측면에서 대안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제 F-35를 살 수밖에 없죠. F-35가 뭐가 악명이 높은가 하니까 유지보수의 악명이 되게 높아요. 가동성이 거의 최악입니다. 모든 비행기 중에. 미국 정부의 여러 가지 보고서, GAO나 뭐,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그러니까 CRS나 의회 보고서 이런 데서도 언급되는데, 가동률이 지금은 뭐 최대 50%에 60%라 그러는데, 실제로 30%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함재기나 뭐, 수직이 착륙기나 이런 경우가 많죠. 수직이 착륙은 되게 어려워서, 멀쩡할 때도 기류가 좀 이상하면 이착륙하다가 비행기가 돌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행시간 1시간, 이제 우리가 항공기는 플라이트 아워로 따지는데 비행시간 1시간에 점심시간이 13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좀 많은 편이죠.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출격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그게 갈 때 한 1,500km,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한 2,000km 들어가고 올 때도 같으면은 4,000km인데다가 중간에 두 번 정도 비행 루트에 따라 연공이 좀 복잡하면 3번을 급유를 받아야 되고 보통은 2번 정도는 최소한 급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비행 시간이 보통 뭐 1.6 뭐 이렇게 따지도 그렇고 비행시간을 따져보면 거의 3시간은 그냥 넘거든요. 그럼 뭐 엔진 켜고 바로 가는 것도 있고 켜가지고 활주로 해서 여러 가지 택시부터 시작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걸 다 비행시간을 쳐요. 그러면은 뭐 서너 시간 그냥 되어버리는데 그러면 한 번 출격하고 난 다음에 39시간 40몇 시간 있다가 출격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텔스라서 안전하면은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무너져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뭐 그냥 체계적인 문제라기보다 뭐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란이 아주 머리를 잘 써가지고 비상하게 이렇게 꼬셨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또 이란이 최근 반격에 나서는 일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아이언돔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파 정유시설, 텔아비브 인근 피해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기술 우위, 이번 전쟁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무너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제 블로그에
작년 10월 4일이네요. 이란이 트루 프라미스 2 작전을 하고 난 직후에 제가 블로그에 올렸었어요. 그때 제목이 뭔가 하니까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노출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체계가 사실 다 미국 기술이에요. 자기네 뭐 한 게 있겠지만 대부분 미국 기술이고 미국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익을 하고 너무 비싸니까 조그만 로켓을 막기 위해서 아이언돔 만드는 거죠. 아이언돔은 이란이 쏘는 중거리, 이거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러거든요. MRBM이라 하기도 거의 IRBM 규모에 속하는 거예요. 중거리 미사일이 그 미사일들 중에서는 대부분 좀 기술이 뛰어난 편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제가 여기 글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거 뭐 나중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방어가 잘 안 된다. 요격 미사일은 숫자가 너무 적고 비싸고 쏘는 미사일을 값도 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안 된다. 그러고 세츄레이션 어택이라 그래요. 방공망에 있는 미사일들을 다 방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드론을 처음에 날리면 드론 대응한다고 날아가야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방어 체계는 방어율이 95%인 90% 이 이야기를 해도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내가 요격 미사일 한 방 쏘가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살보 개념이에요. 2발이나 어떤 경우는 4발을 쏘아요. 그렇게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모량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감당이 안 되는 문제인데 저기 이제 싸구려 미사일을 막 날려버리면은 이제 나중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때 그 글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나중에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나올 때 감당이 안 될 거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 이번 공격에서 미국이 이란이 개발한 파타1, 파타2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의 엄두조차 못 냈을 것이다. 그때 몇 발 쏜지 기록이 없어요. 마지막 쐈을 때는 네바팀 공군기지에 대한 위성사진, 맥사가 글로버가 그 위성사진만 나왔고 나머지 그때 5군데에서 위성사진 하나도 안 냈어요. 그 말은 뭔가 있고 위성사진 판매하는 데서 내지 마라 한 거거든요. 미국이 개입했겠죠, 어딘가. 사진이 네바틴 기지밖에 없어요. 그날 5군데 쏘았는데, 그리고 100발이 넘어 쏘았는데, 이게 뭔가 되게 있는 모이다. 그렇게 이제 짐작을 했죠. 보통 뭐 그런 거 짐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지금 미국이 심각하게 기술적인 열세이다는 것을 이때 노출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날라온 것 중에 극초음속으로 보인 게 몇 개 있었죠. 전혀 못 막았잖아요. 그때부터 애정됐던 그죠. 그때 극초음속 미사일 쏘았는지 안 쏘았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별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그래서 군비 경쟁에서 패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너무 허술하게 만들고 너무 기술이 없는 상태에 만들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그때는 말씀드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자랑하던 기술 우위가 뭐 자랑을 했지만은 전문가들은 그게 미사일 방어 체계는 미국이 확실히 러시아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정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언돔은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아이언돔이란 말이 좀 인상적이라서 그런데 그거는 뭐 거의 소용없는 무기 체계. 중거리 미사일 날라오는 데는 아무리 그 속도가 낮아도 떨어질 때 보면 거의 마하 5 가량은 떨어지거든요. 마하 3, 4, 5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못 막습니다. 에로 2 에로 3, 뭐, 그거는 같은 버전이니까, 데이비드 슬링, 사드, 그리고 더 높은 고도로 오는 곳 SM3, 이런 걸로는 막을 수 있어요. 미국 SM3가 좀 막아줬죠, 이번에.